방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뚫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당시에 현장에 있으셨고요. 네. 아마 다 기억들을 생생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현직 의원 5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결과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오래 끌어왔습니다. 보통의 일반 형사 사건이 한 6, 7개월 걸리거든요. 예. 1심까지.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벌써 검찰 구형까지 6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6년 8개월째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특권을 누려오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너무나 많은 증인을 신청해 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첫째는 2012년도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이죠. 이때 합의를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당시에 합의를 했던 것이 뭡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후진적인 몸싸움 하지 말자, 절차에 따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국회 선진화법을 최초로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후진적 정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결과는 저는 사법부가 정말 의도적으로 그동안 이것을 이제 지연시켜온 것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국회가 이렇게 강제로 감금해서 정당한 의사표시를 못하게 하고 또 의안가를 아예 점거해가지고 아예 이런 법안 접수 자체도 막는 그런 태행적 정치 문화를 이제는 단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지금 검찰이 현직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뭐 윤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얼굴이 상당히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본인은 정당한 의사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 당시 참 그 패스트트랙 사태는 우리 정치에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하나의 단면이죠. 그때 이제 민주당이 또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또 평화와 정의당 이렇게 해서 거의 180석을 그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공수처법과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헌정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국가의 어떤 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법을 국회 합의로 추진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해서 입법을 그렇게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그런 그 행위를 했었고 저희들로서는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이 사실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일어난 최초의 그런 기소나 다름없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소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이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판부가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예측을 일단 무죄라고 생각하고 예. 만약에 어떤 재판부가 현재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재판부도 아마 정권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저는 선고 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기소부터가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몸싸움 더 이상 후진적인 모습,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정면으로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이것은 봐주세요 하면서 질질 끌어오고 또는 우리는 특권으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죠. 당연히 기소를 해야 했던 일이고 좀 더 조속히 그리고 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렇게 빠르들고 선동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주었던지 간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고요. 어떻게 막아라 등등. 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마음이 여러 가지 걸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한테 자기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내대표 할 때도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거 가지고 소위 제안이 왔었습니다. 양쪽이 취하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예. 우리 당 의원들께 물어봤더니 연루된 분들이 우리는 너무 경미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기는 정면 법 위반이고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거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결코 무리한 기소가 아니고 정당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적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예. 이제는 한 번에 이런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생생하게 영상으로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그런 소식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무래도 뭐 당사자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그건 누구라도 어떤 국민이어도 아마 동일한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다수당일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예.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아주 유리한 입장이지만은 소수당과의 어떤 이 합의의 정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놨더니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 법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강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좀 벌어진 겁니다. 또 빠루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 대표님, 빠루는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빠루로 그 국회 의안가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빠루를 동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저희 당의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이 빠루를 뺏은 겁니다. 뺏어서 이러한 빠루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경원 그 당시 대표가 들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마치 나경원 대표가 그 빠루를 들어서 폭력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억울하게 매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그 마치 우리 당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약자의 입장에서 여당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의석수도 차이가 없었고요. 약자의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정당의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원님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의원회관에서 못 나오게 그걸 아예 감금합니까? 이게 폭행 아니면 무엇입니까? 폭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의안가에 법안을 접수하는 걸 막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에서 걸어 잠그고 막았기 때문에 저 빠루가 등장해가지고 그걸 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팩스로 들어오는 이 법안마저도 그걸 뭐 당시 의원은 그걸 폐기를 해버립니다. 예.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무리한 기소다 그리고 본인들은 약자였다 얘기하면 저 많은 생생한 장면이 남겨 있는데 우리 법원이 바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무지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간에 책임은 따지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했던 가장 최상의 규범은 뭐냐?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앞으로 그 법을 철저히 지켜가면 되는 일입니다. 네. 자, 오늘 결과가 지금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있고 지금 현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결과가 국민의힘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대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뭐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예.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러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하지만 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마비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뭐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이 체계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죄고 예. 만약에 재판부가 다른 그 결과를 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향후에 이 사건은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예. 특별한 어떤 이 정치적인 파급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약 한 2시간 정도 후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좀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우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 박철우 검사장, 대장동 1심 선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재검토를 지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폭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재검토를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좀 의도된 또는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백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국회에 와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물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예. 그런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무부의 그런 장관과 차관의 의견을 가지고 이 반부패 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달할 수는 있겠죠. 의견 그런데 개진이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예. 대행도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반부패 부장이 그런 수사 직접 지휘란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여했던 또는 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 그 검사장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의 이 조작 기소가 있었냐 없었냐와 문제와 그다음에 왜 검찰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해서 이렇게 항소를 안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냐. 이게 더 본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의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사실 뭐 인사 자체가 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인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향후에 또 추가적인 인사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번 인사를 볼 때는 뭐 명약관화한 거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검찰은 사실 정치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이재명 정권 이제 친정권 코드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사들 전부 줄 잘 서라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가. 그래서 사실 이제 박철우 그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조직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그 항소 포기를 종용한 그 인사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검찰 조직 내에서 반발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항상 그렇게 사실은 해왔죠. 이 검찰을 줄 세우고 그 친정권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세웠는데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이 그 국민들께서 볼 때는 현 정권에서 상당히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줄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좀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사실은 검찰총장으로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얼마나 줄을 세웠습니까? 본인이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친윤 정치 검찰이 득세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윤석열의 망상자 계엄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도 예가 아니었고요. 그 행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제로 검찰 안에서 이 특수통으로서 되게 이름을 날렸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된 것이지 마치 보훈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줄 서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여야가 공히 함께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추미애 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친정권 고대 인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그 정부 당시에 검찰의 그런 행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면은 그런 전체를 밟으면 안 되죠. 똑같은 지금 전체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이 저는 이렇게 간다면은 이 정권의 어떤 부정부패 또 정권이 썩어가는 것을 결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친정권 그런 코드 인사로 채워서 앞으로 이 검찰을 줄세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검찰 인사가 또 어떻게 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건이 좀 서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어제 김민석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의 일을 무시로 하면서 이렇게 민생은 뒤로 제껴두고 있습니다. 민생이 아닌 사전선거운동 목적에 이러한 행태를 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선거운동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한 사람입니다. 국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가 지금 이제는 혈세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적의 문제가 아니라 싹형이 아니라 지금은 시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피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러면 총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의 문제예요. 서울시 안에 있는 자체 무슨 문화재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마땅히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정치적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되게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혹시 불리해질까 봐, 혹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시장에게 뭔가 흠집을 내릴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왜 총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김민석 총리도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선을 그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렇게 지금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리가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연막을 치는 거죠. 연막을 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아주 강력한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무총리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미 간세 협상이라든지 국가적인 중대사가 얼마나 많아요.
국무총리는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 국무총리 중에 서울시정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입을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김민석 총리 본인이 서울시장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보면은 굉장히 무리예요. 종묘 앞에서 볼 때, 네, 지금 종묘 사진을 들고 오셨네요. 종묘 앞에서 지금 볼 때, 여기에 지금 그 새로 재개발해서 이제 빌딩이 올라오는데 어디가 지금 숨이 막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종묘 앞에 있는 이 세운상가 일대는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대도시의 도심, 원도심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예요. 우리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해서 안 됐지만은 고 박은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이러한 재개발을 또 재건축을 전부 통제하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 박은순 전 시장이 이걸 막지 않았더라면 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다 공급이 지금 됐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청년 세대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이 총리와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서울의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또 하나의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님, 예. 우선은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벌써 지금 사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임 기간과 박원순 전 시장 때 재임 기간에 소위 인허가 주택에 대해서 그다음에 착공, 준공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때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그냥 프레임으로 짜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얘기했잖아요. 실제 240여 곳 중에서 착공할 수 있는 게 2곳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장하고 있다, 포장하고 있는데 급급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김민석 총리의 문제는 내각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오히려 되물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은 국회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뜻이 없다라고 확고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꿀릴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총리 나와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꼴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종묘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데 바꿔나가야죠. 다만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러면 거기다 영향평가도 정당히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다 회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업자들에게 좋은 또 경관을 해치면서 이제 서울의 KDN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이 문화유산이 매우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그걸 훼손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냐고 우리가 묻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서울 역사 부끄럽냐, 뭘 더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시장이 최근에 너무나 많은 무리한 이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서울은 역사와 전통도 있어야 되지만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향평가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재정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 이걸 적법하다고 다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은 국내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다 지금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동을 건다면은 사실은 그 서울의 어떤 앞으로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 6월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그리고 뭐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외연 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와 혁신당이나 연대를 할 수 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정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세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선거를 이기죠. 우리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표라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선거할 때도요. 누구든지 표 주신다는 분들한테는 다 의견 경청합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외연 확장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계속해서 좀 우클릭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느낌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시요. 예.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는 결국은 두 가지 지점이 일관되게 관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특검에 이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라, 나라를 이제는 정상시키라고 하는 그런 요구.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 이런 법적 심판과 정책 심판이 적용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좀 건강한 상식을 가진 그런 정치 집단이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장혜지 의원과 같은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 급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광훈, 전한길과 같은 극우적 인사들에게 왜 이렇게 읊조리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띄우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가서 면접을 하고 온 거나 우리가 부정선거론자인 바로 황교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당대표의 인식이 국민의힘의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합리적인 보수가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데 그런 보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불행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또 반사 이익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내년 지방선거 이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 골 탈퇴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안 보입니다. 이미 좀 싹수가 좀 노래 보여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 흘러가는 분위기와 약간 조금 반대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우리 국민의힘 걱정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또 저를 비롯해서 당의 중진의원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 외연 확장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일단은 그 보수권 내에 이걸 이제 안정화시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그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지방선거가 지금 한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든지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고 또한 그 오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 결국은 이제 그랑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분명히 어떤 선거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당내당의 통합까지도 우리가 그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우리 보수권 내에 어떤 이 그 결집과 함께 그러한 중도 우파 세력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판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이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극우론자를 이렇게 신봉하고 내란 수계를 이렇게 엄호하는데 어떻게 중도 보수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의 생각이죠. 저는 일부의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제가 국민의힘만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에서 딱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 그래서 극우 쪽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요즘 막 다시 깐족되면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제안하고 이런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본인은 우리 또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 그동안
윤석열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을 또 다시 써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자, 확신합니다. 실제로 판이 바뀔 수 있을지 그것부터 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